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다룰 부문은 DX 부문, 삼성 DX 부문인데, 삼성 DX 부문이 예전에 비해서 25년에 더 많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 회로 설계 엔지니어 관점에서 왜 그러냐? DX 부문이 더 잘 나가니까라기보다는 원래는 DS가 이 삼성 파운드리, LSI 사업부, 메모리 사업부 이 세 가지 사업부 모두 다 꽤 많이 회로 설계 엔지니어를 뽑아줬지만 이번에 2025년 상반기에는 회로 설계 직무를 아예 뽑지 않았었고 이번에 하반기 때는 메모리 사업부만 뽑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지원할 수 있는 이 삼성전자 쪽에 어디 회사에 또 지원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걸 찾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DX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DX 이 부문에 대해서 얘가 부문이죠, 부문. DS라고 하는 것은 디바이스 솔루션, 즉 이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고 DX 부문은 디바이스 익스피리언스라고 해서 고객에 대한 경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세트 업체이다, 세트 업체. 완성된 제품을 설계하는 곳이다 보니까 여기 부문이 더 다양합니다. 왜냐면은 세트에 대한 산업군들은 더 다양하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한 이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 일단 크게는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 VD 사업부라고 하죠. 그리고 생활가전사업부, DA 사업부라고 하죠. 그리고 예전에는 모바일 쪽에 대해서는 무선 사업부라고 불렀었는데 지금은 이제 MX 사업부, 모바일 익스피리언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어디 떴었냐면은 네트워크 사업부라는 곳이 떴었고 그 다음 생산기술연구소 정도가 떴어요. 나머지 뭐 삼성 리서치라든지 글로벌 CS센터 이런 사업부들은 우리랑은 관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부들은 이 정도가 된다. 그래서 이번에 DX 부문은 어디 떴냐? 보시면 회로 설계라고 포지션이 하나가 떴는데 그 회로 설계 포지션이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 DA 사업부, MX 사업부, 생산기술연구소 그리고 시스템 개발은 사실 회로 설계라고 보는 것은 약간 좀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 원래 회로 설계가 시스템 개발까지 포함을 하는 영역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 사업부 정도까지 이 회로 개발로 속한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 5가지 중에서 고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고민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자면은 나는 원래 DS 부문에 LSI 사업부, 메모리 사업부, 파운드리 사업부를 고민했다. 그런데 이번에 얘네가 안 떴다. 그럼 일단 여기 고민하는 사람들은 메모리를 지원할지 아니면 DX에 이 5군데를 지원할지를 고민하겠죠. 첫 번째. 그 다음 원래 그럼 내가 메모리 쓰겠다 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약간 쫄리죠. 왜 쫄리죠? 지금 이대로는 모든 고인물들이 다 메모리를 지원하겠다. 이미 지금 회로를 잘 하는 사람들이 메모리를 지원할 테니까 그런데 지금 흐름을 보니까 메모리가 그렇게 많이 뽑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높고 내가 여기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고민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도 있겠죠. 그렇죠? 딱 이 흐름이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와서 이제 DX를 막 보게 되면은 사실상 원래부터 DX를 준비했던 사람들에 비해서는 밀릴 수밖에 없다를 인정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메모리를 팠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LSI를 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근데 같은 스펙에 대해서 나는 지금까지 DX 쪽에 대한 특정 어떤 사업부를 팠다. 그럼 이 사람들에 비해서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내 경험을 최대한 연결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야겠지만 자, 그렇다면은 가장 먼저는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 즉 VD 사업부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제가 먼저 질문 드려보면은 VD 사업부는 대표적으로 어떤 거 설계하는 곳이죠? 어떤 거 기억나시나요? 지금 VD에 지원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실 텐데 VD 사업부는 어떤 것을 설계하는 곳일까요? 맞아요. TV. 사실 TV라고 하는 순간 뭐 TV 말고도 이것저것 있죠. 맞아요. 지금 뭐 8K, OLED TV나 전자칠판, 오디오바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결국에는 전자칠판도 이 패널을 기반으로 한 TV의 어떤 일환 중에 하나고 그리고 오디오바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원래 영상과 소리는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 영상이라고 하는 것도 노이즈를 처리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시스템적인 관점에서는 결국엔 TV가 좀 더 상위 호환이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모든 것들을 이 VD 사업부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포지션 소개가 어떻게 나왔냐. 일단 여러분들 이제 수원 근무하셔야 되고요. 오시면은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이제 TV가 있다.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이 TV만 잘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실제로 VD 사업부에서 대표 제품을 한번 보여줬는데 역시 다 모니터, TV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오디오바 같은 것들은 약간 사이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수행 업무를 할 것인가, 직무 기술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 여러분들 무조건 보셨을 거예요. 이거 보셨을 텐데 이 중에서 회로 엔지니어라고 한다면은, 혹은 여러분들의 경험을 비춰봤을 때 가장 끌리는 그 단어들 몇 가지 한번 선택을 해보신다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뭐 이런 모니터 끌리세요? TV 끌리세요? 그쵸? 이런 거 안 끌린단 말이에요. 이런 거 누가 끌려요? 이런 거는 제가 조카가 9살이에요. 제 조카 9살인데 TV랑 스마트폰 좋아합니다. 조카들이 끌리는 단어죠, 사실은. 조카들이 끌리는 단어다. 우리 회로 설계 엔지니어는 이런 거 관심이 없다. 그쵸? 지금 나온 것들 한번 정리해보면 프로세서, 저전력 설계, 그리고 스펙, 모듈 간 최소화. 그쵸? 회로 설계 엔지니어니까 당연히 제가 딱 이렇게 표기해놨습니다. 프로세서, 디스플레이 회로, 유무선 통신 모듈, 카메라 센서, 파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 문장 자체가 핵심이죠. 저전력 설계를 하고 모듈 간 최적화를 한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드는 생각, 여기서 분명 RTL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죠? RTL 하게 되면 당연히 프로세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가지고 내가 LSI 사업부에 이런 AP라든지 GPU는 아니지만 AP라든지 SoC 설계팀에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그쵸?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우리를 현혹시키는 거죠. 프로세서가 있네?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여기는 내가 LSI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곳이다. 즉 프로세서를 직접 칩을 설계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원할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거 맞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VD 사업부에서 우리 프로세서에 대해서 설계를 합니다 라고, 프로세서 얘가 주어고 얘가 서술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맞아요? 아니죠. 그쵸? 지금 완두콩님이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물어보니까 SoC 팀도 있는데 실제로 설계를 하진 않고 LSI 같은 것과 협업을 한다. 자 그럼 완두콩님이 정확히 맞추셨는데, 그렇다면은 SoC 팀이 협업을 한다라고 했는데 다음 연장 질문, 무슨 협업을 어떻게 하죠? 그 무슨 일을 하는데 왜 필요하죠? 그냥 LSI가 다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LSI가 더 칩 설계를 잘하는데 그쪽에서 알아가지고 다 그냥 만들어가지고 제공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어쨌든 프로세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내가 여기 지원을 하고 싶은데 칩이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니까,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뭔가를 어필을 하죠. 그죠? 진짜 칩이 양산되기 전에 인터페이스 설계, 그것도 분명 일부에 들어갑니다. 되게 다양한 일 중에 일부에 들어가요. 시스템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 같다. 그것도 많은 이야기죠. 근데 약간 좀 추상적인 이야기죠.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퉁쳐서 말하는 것 자체는 사실 조금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실무에서 뭐합니까? 시스템 설계합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우리가 약간 이제 좀 더 딥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같은 이야기인데 다시 돌아갔을 때 프로세서, 디스플레이, 유무선 통신 모듈, 카메라 센서, 파워, 이런 것들을 다 묶어놓고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모듈 간의 최적화라고 했잖아요. 그쵸? 일단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부품 또는 모듈이죠. 부품이 DS에서 개발하는 칩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칩 자체가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작은 사이드 보드, 뭐 쪽보드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것들을 잘 모아가지고서 내가 최적화를 하겠다, 시스템 레벨 설계를 하겠다, 보드 레벨 설계를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저전력 설계가 왜 필요할까 라고 했을 때는, TV 같은 경우는 유선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에너지가 쓰이긴 하는데 배터리가 아니기 때문에 핸드폰에 비해서, 즉 스마트폰에 비해서는 저전력 설계를 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전력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발열량 같은 게 더 작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제품 수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 등급이 있잖아요. 이래서 5등급. 그렇죠. 발열 때문에 저전력 설계 중요할 것 같다.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하기도 한다. 꼭 배터리가 있어야지만 저전력을 하는 것은 아니다. 거긴 더 중요하지만 물론. 자, 그래서 공부 한번 해봅시다. 방금 저희가 이야기했던 이런 프로세서, 디스플레이 회로, 통신 모듈, 카메라 센서, 파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시스템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적어도 여기 지원한다면은 이러한 그림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지, 이것을 좀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당연히 삼성전자에서 공개한 어떤 시스템 블록 다이어그램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스마트 TV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비슷한 이런 아키텍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비슷한 걸 갖고 와봤는데, 자, 여기서 가장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은 당연히 중앙에 있는 TV 메인 프로세서 SoC가 되겠죠. 아까 이게 말한 그 프로세서가 되겠죠. AP랑 아까 뭐가 있었죠? GPU 같은 게 있었나요? 이런 게 여기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여기다가 지금 여기는 표기가 안 되어 있지만 파워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파워가 이제 뭐 전체적으로 다 공급해 주겠죠, 일단.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은 잠깐 뒤로 가서 디스플레이 회로, 유무선 통신이랑 카메라 센서 이런 게 있었네요. 자, 그럼 통신이 어디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일단 여기 I2C랑 SPI 뭐 이런 것들 다 통신이죠. 유선 통신. 그 다음 무선 통신은 RF, 리모트 컨트롤러, 리모컨이죠, 리모컨.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튜너, 그 다음 LNA는 로노이즈 앰프입니다. 그리고 IF는 인터페이스 같은 것들도, 그렇죠. RS232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여기 좋습니다. 이런 거 다 있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컨셉추얼하게는 이렇게 볼 수 있죠. 블록으로 볼 수 있지만 얘를 좀 더 우리가 실제 일을 할 때 실물로 봐지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결국에는 이런 보드다라는 거죠. 우리가 DV에 갔을 때 가장 많이 보게 될 현업의 현장이다. 어떤 게 있냐면은 아까 SMPS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SMPS? 요거 무슨 약자인지 아세요? SMPS. 여기 딱 정확히 바뀌어 있잖아요. 이게 스위칭 모드 파워 서플라이예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220V 전기를 다루는데, 그게 콘센트에서 들어오면은 이 스위칭 모드 파워 서플라이를 통해서 이게 뭐 이를테면 12V가 될 수도 있고 28V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작아지게 온 다음에 여기로부터 이제 각각의 보드에 또 이제 나름대로의 DCC 컨버터 LDO를 통해서 5V로 낮춘다든지 3.3V, 1.8V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SMPS라고 하는 것도 파워에서 되게 중요하죠. 이런 것들도 설계를 하고, 그 다음 보시면은 PCB가 한 개가 아니라 메인 PCB가 이렇게 있고, 로직 메인 PCB, 와이파이 모듈 자체도 사실 작은 보드예요. 그리고 여기 뭐 Y 메인 여러 가지가 존재하죠. 이런 각각의 보드들에 대해서 당연히 하는 역할이 있을 거고,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부품을 모아가지고 설계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그림을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DX의 모든 이 사업부들은 이 보드를 기반으로 하니까 반도체가 아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다시 귀결되는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죠. 이거 뭔가 있어 보이죠? 삼성 LSI 사업부에서 만든 이미지인 것 같은데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AI 젠3 프로세서. 이게 뭔가 지금 내가 VD 사업부에는 지원하지만 실제로 내가 이런 코어를 설계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다들 이 마음에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칩 설계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무엇을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좀 소개를 드려볼게요. 몇 가지만 소개를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더 많이 찾아보고 거기다가 더 많이 연결을 시켜보는 거예요. 자, 일단은 다시 한번 제가 이 코드 다이어그램을 그려봤는데 프로세서가 중간에 있어요. 아까 소개된 뭐 AP나 GPU, 기타 그 밖에 이제 코어 연산을 하는 여러 가지 로직들과 메모리 컨트롤러랑 디스플레이 엔진이랑 그 다음 IO 인터페이스 이런 게 중간에 있겠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파워 시스템 PMIC라든지 SMPS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 맞춰가지고서 TV다 보니까 패널
이 픽셀들이 갖춰져 있는 그 패널이 존재할 거고, 그다음 이제 프로세서가 존재한다는 것은 메모리가 함께 무조건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 부에서 USB라든지 PCIe라든지 랜이라든지 페리페랄 블록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클럭과 PLL 같은 클럭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또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시스템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도체를 많이 그래도 공부했지만 대부분 좀 들어봤었던 용어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생각해 보자면은 아마 이렇게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아까 PMIC랑 SMPS 이 파워 쪽은, 여기는 아날로그랑 디지털 중에서 어떤 영역이 될까요? 이 파워 쪽은 아날로그 사람들이 더 어필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디지털 했던 사람들이 어필하면 좋을까요? 그쵸, 아날로그죠, 당연히. 왜냐면 파형 자체가 아날로그틱하게 나오는 것들이 많고 전력도 좀 크게 다르니까. 자,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이런 걸 다룰 때 사실 다이렉트로 쓰이는 것은 바로 이런 LDO 같은 거. 근데 문제는 이런 LDO가 또 각각의 칩들과 블록들의 이런 전압을 전달할 때는 노이즈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그 노이즈를 우리가 CMOS 레벨에서, 즉 집적 회로 레벨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 혹은 줄였던 그 경험, 그것은 이런 PSRR 설계 경험 이런 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한 사람들은 뭐 CMRR, PSRR 이런 것들이 다 연동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은 이럴 거예요. 뭐냐면은 나는 PSRR을 줄여봤지, 칩 레벨에서 줄여보려고 했지 보드 레벨에서 줄여보려고 한 건 아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쨌든 그 칩을 외주를 주잖아요. 혹은 이미 이제 있는 공산품을 갖다 쓰게 될 텐데, 근데 그때 PSRR이라고 하는 그 용어, 그리고 이제 PSRR을 어떻게 줄였는지에 대한 그 구조가 실제로 유효한지, 그에 대한 어떤 사이드 이펙트는 없는지, 트레이드오프는 없는지, 이런 걸 따질 수 있냐라는 거죠. 그쵸? 그런 걸 따져가지고서 내가 이거를 하나를 구매하는 것 자체가 원가를 건드릴 거고 품질을 건드릴 건데, 이런 거를 모르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RTL 같은 경우는 어디 접근할 수 있을까? 크게는 당연히 이제 프로세서랑 그 다음 메모리 정도에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있지만, 여기 뭐 패널과 페리 블록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 보통 프로세서랑 메모리 쪽일 테니까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은, 일단은 프로세서는 결국에는 무조건 메모리랑 붙잖아요. 그럼 메모리랑 붙으면은 자연스럽게 메모리 쪽과 통신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메모리한테 넘어가요. 어떤 게? 우리가 RTL을 했던 그런 역량들이 어떤 게 있냐? 여러분들이 RTL 설계하면서 STA를 진행해 보셨나요? STA, Static Timing Analysis라고 하죠. 타이밍 분석. 컨스트레인트 파일을 물려가지고서 내가 크리티컬 패스를 분석해가지고 타이밍 마진 같은 것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런 마진이 부족했을 때는 어떻게 내가 해결했는지, 그런 것들을 알면은 결국에는 내가 이거 두 개 보드 레벨 설계할 때 분명히 DQ랑 DQS 클럭, 이게 지금 다 데이터 패스 쪽이잖아요. 이런 데이터 패스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는 이런 클럭 같은 것들에 대한 스큐 같은 거 조절해야 되고, 약간 이건 아날로그적인 측면이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타이밍적인 것들, FSM을 다룬다든지 타이밍 이슈가 있으면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접근을 할지, 칩 레벨에서 건들지, 보드 레벨에서 다른 소재를 갖고 건들지,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파헤쳐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만 더, 결국에는 디스플레이 패널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다루는 이 패널을 갖다 쓸 텐데, 이 패널에도 당연히 정말 중요한 회로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회로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RTL 역량을 어떻게 적용시켜 볼 수 있을 것이냐.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것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영상 처리 파이프라인, 이런 거 많이 하시죠. 꼭 영상 처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CPU 파이프라인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 많이 하시죠. 그런 것들이 연결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결해가지고 이야기를 충분히 해볼 수가 있다. 질문이 들었는데, 디스플레이 티콘 설계 경험은 패널 쪽 영상 처리 부분이라고 봐야 될지, 티콘 설계 경험은 정확하게 디스플레이에서 티콘 설계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칩을 설계한다라기보다는 티콘 자체는 패널이에요. 패널 쪽이에요. 그래서 여기랑은 관련이 없다.
지금 제가 티콘이 있었으면은 어딘가에 티콘을 제가 이야기해 놨을 겁니다. 이해되죠? 자, 이렇게 접근을 해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용어가 있었냐? AI 및 차별화된 알고리즘.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AI 때문에 AI라고 하는 용어가 생각보다 DX랑 삼성 디스플레이도 좀 있는데 AI 및 차별화된 알고리즘을 통해서 뭘 하냐면은 화질을 향상시킨대요. 그러면은 RTL 하신 분들은 CNN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서 어떤 거 아니면 보통 3x3 커널을 돌려가지고서 이미지를 프로세싱해서 더 좋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CNN이 가장 기초적인 형태의 이런 플레이 커넥션까지 연결되면은 가장 기초적인 형태의 이런 AI에 대한 알고리즘이란 말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경험이 있으면은 이런 경험이랑 화질 개선 쪽이랑 연결해 가지고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죠? 이건 정말 간단한 예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더 디벨롭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것은 정말 간단한 누구나 다 하는 경험이니까 CNN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방송 등에서 다양한 포맷의 영상과 음향 신호를 분석하고 처리하고 압축하고 전송한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자, 이런 어떤 신호들을 분석하고 처리하고 압축하고 전송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 시스템에서는 이런 느낌이에요. 신호를 입력받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신호를 먼저 이제 분석을 해요. 근데 그 분석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코덱이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갑니다. 코덱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된 걸 처리를 해야겠죠. 그 처리를 할 때 여기서 가령 이제 이런 것들 쓸 수 있죠. 내가 AI 가속기 설계 경험이 있다. 근데 가속기는 이러이러한 원리에서 동작하고 근데 신호 처리에 대해서 내가 영상과 음향에 대한 개선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은 이 두 개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 이걸 공부해야 된다.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지 연결시키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처리된 걸 가지고서 압축해가지고 다시 보내게 된다. 보낼 때 이제 다시 이렇게 하드웨어 가속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연결이 다 된단 말이에요. 입력 신호 같은 거 받을 때 아날로그 ADC PLL 무조건 쓰고, 물론 이제 이것을 우리가 직접 설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외주 요청 해가지고 쓰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스펙과 동작 원리를 다 알고 있지 않으면은 최적의 구성을 할 수가 없다. 그 다음 신호 분석. 신호 분석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는 암바 엑시라든지 버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나도 당연히 필요하다. 근데 그냥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쓰이고 내가 이런 경험이 있다를 여러분들이 정의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됐죠? 자, 자격 요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격 요건 보면은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꽂힐 만한 포인트는 이거라고 봐요. 디지털 회로 설계라고 하는 것에 꽂혔고, 아, 그래가지고 내가 RT를 했으니까 여기다가 내가 좀 집중을 해볼까? VDE가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디지털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은 우리는 어쨌든 RTL 해봤다. 내가 RTL을 해보면서 DS 부문에 LSI 사업부에 SOC 팀을 지원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고 지금 DX에 이렇게 VD 사업부에 지원을 하게 될 것 같다. 그럼 그걸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그럼 우리의 역량을 돌이켜보면은 베일로그를 기반으로 로직과 타이밍 설계를 했고 에이직 같은 거 구현해보거나 FPGA A를 설계해 봤을 거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아까 프로세서로 한번 이야기해보자면 AP나 GPU와 같은 칩 내부 동작에 대한 이해를 해보자면은 프로세서니까 메모리 컨트롤 할 거고 그 다음 PCIe랑 USB 인터페이스가 있을 거고 그 다음 클럭이랑 전력 관리 이런 거 들어보 있어요. DVFS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은 다 시스템 레벨에서 한단 말이죠. 근데 시스템 레벨에서 하지만 이것은 디지털 블록들을 제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블록들은 얘를 반대로 알고 있어야지만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RT에 설계할 수 있고 반대로 이제 이것을 알고 있어야지 DVFS를 설계하는 시스템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DVFS를 설계할 수 있죠. 그런 걸 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최적화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정리했죠. 그쵸? 여기까지 들어보시면은 약간의 그래도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근데 그 감으로 끝나면 안 되고 여기서
저는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이야기 드리는 거지 특수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진 않아요.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될 거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될 건데 제가 그것을 다 지금 1대1로 맞춤형으로 갖고 있진 않잖아요. 그것은 스스로가 해야 되는 부분이다. 물론 제가 뭐 예전에는 그런 걸 많이 해드렸지만 근데 그때는 제가 좀 잘 안 알려졌을 테고 지금은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요청이 진짜 많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각자가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꾸 방법론적인 것을 제시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늘 강조하는 거 결국에는 지금 DX는 보드 레벨이다. 보드 레벨은 PCB 설계다. 항상 PCB 쪽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해놓는 게 좋다.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났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지금 DS에다가 여기에 이번에 좀 떠주겠지 라고 생각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DS가 좀 떠주면은 내가 뭐 메모리이든 LSI든 파운드리든 지원하겠다. 근데 결과적으로 메모리가 뜨긴 했지만 메모리를 그렇다고 지원하기에는 좀 약간 두렵죠. 너무나도 많이 지원할 것 같으니까. 그럼 결국엔 눈이 돌아가는 게 DX랑 3D 풀인데 두 군데 다 칩 설계가 아니란 말이죠. 그럼 당연히 보드 레벨이니까 제가 늘 자꾸 PCB를 병행을 해라 라는 말씀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지금부터 보는 우리 모든 직무 길서에는 PCB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실제로 이제 강의할 때도 PCB 강의가 있었는데 보시면은 당연히 PCB 레이아웃도 하고 뭐 EMC, EMI 대응도 하고 3D 뷰어도 보고 이런 거 하는 거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흐름에 맞춰가지고 자꾸 강의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입사할 때만 하더라도 메모리 회로 설계에서 100명 이상을 뽑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메모리 회로 설계에서 디지털을 많이 원하시니까 가장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 컴퓨터 구조랑 SOC 암바 프로토콜 쪽을 다뤄드리자 라고 판단한 것은 그때 그 흐름에 맞춰가지고 한 거고 그 다음 아날로그는 사실 트렌드를 타진 않죠. 아날로그는 항상 그냥 일정 비율이 있다. 엄청 많아지지도 않고 엄청 적어지지도 않고 그런 비율이기 때문에 아날로그도 있고 하지만 이제 요즘에는 보드를 무조건 낑기고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기회가 거의 없을 것이다. 자, 우대사항 볼게요. 자, 우대사항 보니까 뭐 다른 것들은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약간 좀 눈에 띄는 것은 이런 것들. 멘토랑 케이던스. 여긴 툴 회사죠. 툴. 근데 우리가 케이던스 들으면은 뭐 아날로그 하시는 분들은 벌추소 이런 거 떠올릴 텐데 이런 게 아니라 오워캐드예요. 오워캐드. 이런 거. 스키매틱을 그리긴 하는데 그게 보드 레벨이다 이거죠. 보드 레벨. 멘토 또한 마찬가지고 이 멘토랑 케이던스 모두 다 이 보드 레벨에 대한 스키매틱과 아트워크 혹은 레이아웃을 설계한다. 그 다음 이제 FPGA가 있는데 실제로 제가 삼성의 스마트 TV를 기판을 까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큰 어떤 스마트 TV라든지 그런 데 보면은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FPGA가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영상 처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영상 처리를 이제 뭐 MCU가 당연히 붙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아예 프로세서가 더 있어서 할 수도 있고 이거 세 개를 다 연결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FPGA가 직접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DS 부문 메모리 때 설명드렸을 거예요. FPGA가 하는 일 두 가지가 있다. FPGA 자체가 제품에 들어갈 수도 있고 FPGA를 가지고서 테스트 보드를 설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FPGA는 왜 있냐? 일단은 직접 들어갈 수도 있다. 대형 TV 같은 경우는 들어갈 수 있다. 근데 그건 제가 뭐 안 까봐가지고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회사들의 제품을 보면 있다. 그럼 있을 확률이 좀 있겠죠. 그럼 제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열심히 보드를 조립했는데 그 조립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다 엮어가지고서 한 번에 보면서 나중에 수정도 좀 하고 싶다. 그럼 그때 이제 FPGA를 활용해가지고 테스트할 수 있다. 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다 엮기 위해서는 내가 시스템 레벨에 대해서 FPGA 내부에서 그걸 다 구현해야 되니까 인터페이스 구현하고 로직 구현하고 프로세스 구현하고 메모리 써야 되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DA 쪽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도 있나요? 여기 좀 내가 지원해 보겠다. VD도 지금 잘 봤지만 내가 DA 쪽에 관심이 있다. DA는 어디냐?
예전에 가전사업부,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이런 거 만드는 곳. 냉장고랑 세탁기랑 에어컨이랑 로봇 청소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있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제품 중에서 관심이 있는 거 제가 또 재미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어떤 거 관심이 있으실까요? 이 네 가지 중에서 관심 있는 거. 네, 지금 로봇 청소기가 하나 나왔고 냉장고 나왔고 로봇 청소기 나왔고 자 보세요. 제가 준비한 건 그럼 뭘까요? 뒤에서 잠깐 먼저 보여드리면은 로봇 청소기를 준비해 놨어요. 근데 지금 물론 모수가 적지만 세 분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로봇 청소기가 2개 나왔고 냉장고가 하나 나왔죠? 그럼 왜 로봇 청소기 나왔는지를 말씀드려 볼까요? 냉장고랑 세탁기랑 에어컨은 굉장히 컨벤셔널한 아주 전통적인 가전제품인데 로봇 청소기는 요즘에 AI랑 더불어 가지고서 뭔가 뜨는 아이템이니까 내가 이게 좀 더 있어 보이고 뭔가 좋아 보이니까 그 심리가 분명히 있다 없다? 있다. 그 심리가 나뿐만이 아니라 다 있다. 그래가지고 어딘가에 몰리는 것은 결국에는 비슷한 거다. 뭔가 SOC랑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맞아요. 그래서 여기들 프로세서 있으니까 이거 있으니까 뭔가 프로세서가 NPU 같은 거 냉장고나 세탁기나 에어컨에 없겠지. 로봇 청소기 있겠지. 라고 하면서 이쪽으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가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다 누구나 생각한다.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게 왜냐면은 거기서 약간만 더 틀어가지고 생각해야지 보통 이겨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좋아하실 것 같아서 로봇 청소기를 저도 준비한 거고 그렇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이제 볼게요. 수행 업무. 자, 마찬가지로 다양한 생활 가전 이딴 거 우리 관심이 없다. 생활 가전 뭐 냉장고 뭐 이런 거 관심 없다. 물론 요즘에 냉장고도 비스포크 이런 거 보시면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비스포크 당연히 요즘에 막 선전할 때 AI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되게 설계가 중요해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좀 더 관심 있는 것은 이런 쪽이 아니라 어디다? 여기가 되겠죠. 근데 재밌는 거 보면은 얘네들이 좀 복붙을 한 것 같아요. 복붙. 이거 보세요. 이게 GPU 대신에 NPU로 바뀌었을 뿐이지 이거 키워드들 아까 기억나세요? 여기 프로세서가 있었고 여기 뭐가 있었냐면은 디스플레이 회로가 있었고 그 다음 여기에 유무선 통신 어쩌고 해서 무슨 뭔가 있었고 그 다음 카메라 센서가 말만 바꿔가지고 앞뒤만 바뀌어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있었냐면은 SMPS 어댑터 뭐 이런 용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여기 바로 밑에 이렇게 그쵸. 아 이거 되게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게 의심이 된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뭘까요? DV나 DA나 본질은 같다. 본질은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메모리랑 LSI랑 파운드리. 자,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CPU 같은 거 설계 많이 하니까 내가 CPU 파이프라인 설계했다. 리스크5를 가지고서 파이프라인 설계했다. 그럼 이것은 메모리에 더 관련이 있을까요? LSI에 관련이 있을까요? 파운드리에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하는 경험을 하나 가지고 와서 이야기해보는 건데 CPU 같은 거 보통 이제 학부생도 좀 하니까 그때 이제 CPU에 대한 경험이 메모리랑 LSI랑 파운드리 중에서 이 회로 설계 중에서 어디랑 제일 관련이 있을까요? 어디일 것 같으세요? LSI. LSI일 것 같죠? 다 관련이 있어요, 사실. 다 관련이 있어가지고 메모리도 SoC 일환이고 LSI는 아예 SoC 팀이 있고 파운드리에서도 SoC에 대한 IP를 설계하거든요. 다 있다. 그래가지고 중요한 것은 회로라고 하는 본질은 사실 다 같은데 어떤 게 다르냐? 제품이 다른 것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무슨 말씀드렸죠? 인프론 무료 강의도 있죠. 제품부터 시작하는 회로 설계라고 해서 그러니까 제품이 결국에는 구분점이다. 결국에는 파워 시스템이 없는 회로가 있나? 파워 시스템이 없는 제품이 있나? 통신을 하지 않는 제품이 있나? 카메라나 센서가 없는 제품이 있나? 뭐 없는 제품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설계하고자 하는 그런 제품들은 대부분 있죠. 디스플레이 뭐 LCD라든지 LED 무조건 있겠죠. 디스플레이가 돼야 되니까. 결국엔 다 있다. 그리고 배터리를 쓰는 곳 시스템에서 배터리가 없을 수가 있나? 결국엔 다 같다. 그러니까 제품으로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 항상 제품을 한번 공부해 보고서 그 다음에 그 내부에서 좀 더 그 제품에 연결해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은 네 경험이
MX에 더 맞는데? 어디 경험이 VD에 더 맞는데? 이렇게 되죠. 그쵸? 왜냐면 지금 키워드가 다 겹치잖아요, 이게. 로봇 청소기 한번 가져왔습니다. 로봇 청소기. 이거 로봇 청소기 이게 삼성게 물론 아니지만 시스템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갖고 왔고, 자,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거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한번 제가 확대를 시켜 드려 볼 테니까 한번 찬찬히 보시면서 내 마음을 이끄는 것, 그런 어떤 키워드가 있다면 한번 채팅창으로 작성해 주신다면 어떤 게 될까요?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이 파워 서플라이도 있고, 와이어리스 인터페이스도 있고, 센서도 있고, 라이다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컨트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 앰프도 있고, 모터 드라이버도 있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에 가장 관심이 있으실까요? MCU랑 라이다 좋습니다. MCU라고 한다는 것은 이 컨트롤 쪽이고 라이다 쪽은 이쪽이죠. 완두콩님이 어떤 그 표본에 가까운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라도 그 두 개를 제가 학부생이라면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가장 요즘에 뭐 SOC랑 관련도 있고 라이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자동차라든지 또 다른 곳과 관련이 있고 뭔가 좀 더 이런 선진적인 기술이니까 그래가지고 두 개를 선택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두 개도 준비 당연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개를 딱 준비해놨고 근데 결국에는 사실 라이다 같은 경우라든지 뭐 센서 이런 것들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배터리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파워 서플라이, 컨트롤러, 그 다음 인터페이스 이 정도까지는 사실 모든 시스템이 동일하게 있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공부해 두시면은 어디를 쓰든 공통적인 역량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공통적인 걸 봐라 라는 말씀 드린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은 제가 이거 예전에 만들 때도 다 그걸 염두에 두고 만든 건데 모터 드라이버 같은 거 다 이게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보드에 구성이 되거든요. 이런 것도 모터 드라이버부터 시작해서 뭐 파워 시스템인 LDO라든지 ADC, DAC 그 다음에 ESD라고 해서 이따 보겠지만 정전기 쪽 이런 것들이 그냥 다 공통으로 쓰인다. 이렇게 모터 드라이버 있죠. 보통 이제 이쪽 보시면은 브러시드 DC 모터라고 해서 이게 이런 모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게이트 드라이버 컨트롤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런 걸 많이 한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 센서 입력부 쪽에 대해서는 아까 라이더가 있었죠. 라이더 카메라도 있었지만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아날로그 쪽이랑 연관되면서 아날로그 프론트엔드 뭐 ADC나 PLL 이런 것들과 또 연동되면서 자연스럽게 신호 변환과 클럭 동기화 그리고 이제 노이즈 같은 거 줄이는 것들 여기랑 다 연관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아까 봤었던 AP랑 NPU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마찬가지로 로봇이 지금 뭘 했었냐면은 센싱된 데이터가 이미지잖아요. 이미지라고 한다면 이미지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에 맞는 가속기가 프로세서에서 처리가 돼야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내가 학습이 된 모델을 처리한다라고 했을 땐 NPU가 가장 적절하니까 NPU가 있는 거예요. 아까 다시 봤을 때 NPU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은 이것을 어필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메모리야 뭐 항상 따라오는 거고 아까처럼 메모리 컨트롤러 타이밍 대역법 분석 이런 것도 제가 다 예전에 이 메모리 사업부 타겟 해가지고서 열심히 디지털 컨트롤러 강의도 만들고 했던 이유가 통용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그 다음에 인버터, SMPS, 배터리 어댑터 이건 결국에는 이제 파워 쪽이죠. 파워. 그래서 파워도 이게 제가 아마 에어컨을 갖고 온 걸 거예요. 에어컨을 갖고 왔는데 결국에는 220V 꽂아가지고서 처음에 인풋 프로텍션 퓨즈 같은 거 달고 EMI 같은 어떤 전자기파 같은 거 프로텍션 하고 해가지고서 받아온 다음에 정류를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정류를 AC에서 DC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통 한 뭐 24V 이렇게 이제 가지고 오면은 로드 스위치라든지 이 퓨즈나 프로텍션 달아가지고서 최종적으로 칩에 공급하기 전엔 DCDC 컨버터, 벅 컨버터라고도 하죠. 부스터 컨버터도 있지만 그 다음 LDO를 통해서 충분히 전압을 뭐 3.3V 이렇게 낮춰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220V가 들어오고 여기서 이제 좀 작아지고 많이 작아지고 한 24V 그다음 이걸 가지고서 DC 컨버터가 한 5V까지 떨궈주고 5V에서 LDO가 한 3.3V 가고 이런 시스템을 안 쓰는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날로그 회로 설계 강의를 만들 때도 이 시스템을 정확히 딱 응용해가지고 만든 거죠. 사실 회로라는 게 그게 그거다. 뭐가 다르냐? 쓰이는 환경이 다르니까 그 환경에 맞는 스펙을 만들 뿐이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해석, EMC 대응, 신뢰성 평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 이런 것은 뭐냐? 일단 EMC가 뭘까요? EMC. EMC 들어보신 분 계세요? 이거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말로 꼭 변환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EMC 들어보신 것은 어떤 키워드가 있을까요? EMC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EMI 반응 좋아요. 내성? 내성은 좀 아닌 것 같고 중요한 것은 E랑 M인데 E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장 일렉트릭 필드를 이야기하고 M은 마그네틱 필드죠. 자기장. 이걸 두 개를 합해가지고 전자기라고 하고 C랑 I는 I에 의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게 이제 C가 되는 건데 I가 인터피런스 그러니까 공격하는 거 간섭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얼마나 괜찮은 능력이 있는지가 C 쪽이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죠. EMI, EMC 다 같은 이야기로 봐야 되는데 카테고리가 근데 결국에는 이것도 다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다 있어요. 우리들이 쓰는 프로세서라든지 스위칭 레귤레이터라든지 주파수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PCB 기판을 타고 다니면은 이 패턴에서 전자기파가 나와요. 근데 그 전자기파에 대한 세기가 세면은 제품을 뚫고 나와가지고 우리 몸에 도착하고 우리 몸에 이런 전자기파가 닿게 되면은 안 좋아요. 특정 정도 이상으로 계속 노출되면 안 좋아요. 의학적으로 안 좋다라고 논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규정이 다 있겠죠. 그래가지고서 EMC를 평가하는 그 챔버라고 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제품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EMC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두면 좋은 게 나중에 품질 인증 같은 팀에서도 좋지만 설계를 할 때 얘를 얼마나 내가 낮출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EMI 저감에 대한 설계? 이런 게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중요하다. 그래서 보시면 왜 이런 데 발생하냐? 내가 칩 투 칩으로 연결할 때 패턴 나오면은 여기서 이제 크로스토크도 있고 링잉도 있고 클럭 성분도 있고 스위칭 노이즈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PCB 레디에이션이라고 하는 게 방사죠. PCB 레디에이션에 의해서 방사가 되고 커넥터로 연결되어 올 때도 케이블을 통해서 또 레디에이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많은 분들은 또 EMC 테스터로 엄청 갈 거예요. 아마도. 자, 작용 요건 볼게요. 특별할 게 없어요. 너무 뻔한 말을 해놨습니다. 전자 제어. 전자제품 동작 원리 이해하기 위해서 전자 필요하다. 끝.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볼 게 없습니다. 우대사항 볼까요? 우대사항. 우대사항도 보시면은 여전히 멘터 케이던스 FPGA가 있는 거 봐서는 저는 이걸 보고 확신을 하는 게 이거 둘 중에 하면 베꼈다. VD가 DA 걸 베끼거나 DA가 VD 걸 베꼈다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베끼든 말든 어쨌든 쓴다고 하니까 그보단 이제 이런 키워드가 있긴 하죠. 논문이랑 특허에 대한 것들도 이제 우대로 보겠다. 이제 특히나 논문 쪽보다는 특허 같은 것들이 왜냐면 보통 학사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논문보다는 특허 쪽이 좀 더 많이 쓸 거고 석사라고 한다면 논문을 더 많이 쓸 테니까 이제 특허 같은 경우가 학부생들이 노리기가 좀 좋은 것들이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특허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다. 특히나 이런 보드 레벨에서는 특허가 좀 잘 먹히니까 이거랑 제가 그리고 이제 DS 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어는 항상 다 있다. 외국어 회화 역량이 좋은 사람 뽑겠다라고 하는 것은 AL이 크게 메리트가 좀 있을 수 있다. 보통은 IH 정도까지만 따기 때문에 AL이 좀 좋을 수가 있다 정도로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죠. 삼성전자 회로 설계 직무가 너무 많아서 고민이다.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결국에는 선택을 하긴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선택은 사실 누가 정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긴 합니다. 지금 제 카페에도 다양하게 저한테 자신의 활동을 이야기하고 어디가 가장 핏할지에 대해서 알려주신 분들이 많은데 제 눈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어디든 적합하지가 않고 반대로 말하면 어디든 다 적합해요. 왜? 제품 레벨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베일로그를 했는데 어디가 제일 맞을까요? 베일로그를 가지고서 CPU 설계해봤는데 어디가 제일 맞을까요? 이런 식의 질문인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CPU라고 하는 걸 설계해봤다는 그 역량은 메모리도 쓰이고 VD도 쓰이고 DA도 쓰이고 다 쓰인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다 핏하게 내가 작성이 할 수도 있고 어필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얼마나 많은 실력자들이 얼마만큼의 TO에 대해서 얼마나 지원을 할지가 또 관건일 텐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상 따져보기가 좀 힘들다. 왜냐면은 아무리 자설닷컴에서 지원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TO를 모르니까
맞죠? 그래서 고민이 되겠지만 선택은 본인이 몫이다. 그리고 선택했으면은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서 공부하고서 어필해야 된다. 뭐 삼성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칩을 직접 설계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알지만 그건 메모리 회로 설계밖에 없는데 그럼 메모리 회로 설계가 TO가 적은데 엄청 많이 몰릴 거니까 힘들 것이다. 그럼 결국에는 DX나 3D풀에 지원할 건데 근데 거기는 보드 회로 설계가 본질이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하드웨어 설계 경험이 많은 사람이 칩 설계 경험이 많은 사람보다 더 유리하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밖에 없으니 어떻게든 어필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바에야 이 역량을 길러두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여기 대다수 분들은 이 경험보단 이해가 더 있을 테니 최대한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어필하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강의도 최근에 만들었던 거고 얘는 예전부터 진작 만들었던 거고 반도체가 잘 나갈 때부터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 이제 MX입니다. MX. 이제 MX 같은 경우는 사실 인기가 많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 전자기기들 중에서 가장 단연 돋보이는 것은 누가 뭐래도 스마트폰이죠. 그리고 명실상부 50%가 나오고 있는 사업부 중에 하나죠. 하지만 TO가 마찬가지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은 생각보다 서류 합격까지는 되게 쉬웠었고 어느 날은 또 되게 어려웠었고 왔다 갔다 한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MX 한번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역시 스마트폰이다. 자, 그러면은 MX라고 별게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MX 쪽에 대한 직무 질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좀 더 특별한 걸 찾아보자면은 뭐가 있을까? 이 정도? 레이아웃을 위한 아트워크 설계를 한다. 근데 이것은 그냥 보드 설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아트워크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런 거 있죠. 이게 이제 무료 툴 같은 경우는 키캐드가 좀 좋거든요. 저는 키캐드를 좀 많이 쓰는 편이고 이지 EDA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지 EDA가 웹으로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설계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첫 번째, 보드 설계한다. 그 다음에 차세대 통신 단말에 대해서 RF, 커넥티비티, 안테나 여기는 전형적으로 무선 통신에 대한 RF 쪽, 라디오 프리퀀시 쪽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아날로그적으로 접근하자면은 그냥 다이렉티브하게는 로노이즈 앰플리파이어, 파워 앰프 이런 거 설계해 보신 분들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쪽에서 여기도 공부하시면은 여기만의 FSM과 여기만의 알고리즘 플로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할 것이다. 근데 그 설계를 할 때는 내가 칩에 대한 레벨 설계를 해가지고 다 붙여가지고 시스템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걸 다 이해를 하고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RTL에서 FSM 제어해가지고서 어떤 걸 컨트롤해본 경험이 있으면은 그런 것도 간접적으로 어필은 된다. 그리고 이제 베이스밴드랑 커넥티비티 이런 쪽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LTE라든지 5G 이런 모뎀에 대한 디지털 신호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통신이니까 통신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버스, 엑시 프로토콜 같은 거 그 다음에 DSP,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디지털 신호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RT를 또 다뤄보신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걸 공부한 다음에 이렇게 연결된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약간 RF는 좀 인기가 많이 없다 보니까 많이 안 쓰겠지만 이쪽으로는. 자, 그 다음에 디지털 회로랑 주변 모듈, 오디오랑 카메라, RF 회로간에 대한 인터페이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 이것도 사실 아까 이제 봤던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보면은 주변 모듈이라고 했잖아요. 오디오, 카메라 이런 것들은 칩 투 칩 통신이니까 시리얼 통신을 할 수밖에 없고 시리얼 통신에서 대표적으로는 GPIO, I2C, SPI, UART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당연히 이제 다 우리가 다뤄봤을 거잖아요. 우리가 무조건 다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만든 기본 강의를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어쨌든 제가 강의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강의가 기본 강의고 적어도 저는 그 정도 수준을 하고 있다라고 전제를 깔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경험을 만들어 두시는 것이 좋아요. 왜냐면 그래야지 보편적으로 통하니까. 그래서 시리얼 통신에 대한 것도 한번 직접 설계해 본다거나 아니면 직접 한번 활용을 해본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 모듈 이런 쪽 같은 거는 아무래도 이제 오디오는 아날로그적으로 ADC, DAC, PSRR, CMRR 이런 게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 이제 카메라 모듈은 사실 ISP라고 해서 얘도 이제 프로세싱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암바 엑시에 대한 인터페이스 경험이 연결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역량을 드러내면 된다가 되는 거죠. 자격 요건 보니까 특별할 게 무엇이 있을까 라고 봤을 때 파이썬과 AI 활용 프로그램 능력, AI. 여러분들이 이제 AI를 이제 몇 번 보실 거예요. AI가 들어가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령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가령 이제 센서 칩과 이런 것에 로그가 나와요. 근데 그 로그가 한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닐 거고 대량으로 나올 텐데, 그런 대량으로 나오는 로그들을 우리가 이제 워닝이라든지 페이탈 에러라든지 인포메이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추출해 가지고서 내가 이제 다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도 제가 다 강의에서 설명드리는 건데, RTL에서도 로그 파싱 해가지고서 이거 자동으로 스크립팅 해가지고서 리눅스에서 하는 거 다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나중에 파이썬까지 넘어가면은 내가 FSM 기반에 대한 에러 분류를 해봤었고, 그런 것들은 내가 실제로 이런 자동화 스크립트 기반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분량 같은 것들은 이제 AI로 많이 하겠죠. 근데 분량을 분석한다는 것은 이 분량이 당연히 이제 어떤 텍스트 기반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어떤 이미지를 찍어가지고서 분량 나왔네 라는 걸 보려면 또 이미지 처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딥러닝이라든지 하드웨어 성능 알고리즘, AI 가속기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 임피던스 매칭, 노이즈 분석, 이런 것은 이제 RF 쪽이니까 이제 고주파 회로 설계라든지 RF 회로 설계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스미스 차트, 그 다음에 트랜스미션 라인 이런 걸 다뤄요. 그래서 이런 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자격 요건에 맞다. 자, 그 다음 우대사항 보면은 여기도 이제 다른 것은 다 비슷하게 있지만 ESD랑 EMI, EMC 이런 게 있어요. 아까 EMI, EMC는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ESD 같은 경우는 이 정전기예요. 정전기. 정전기가 다른 곳에 없다라고 해서 과연 안 중요하냐? 그게 아니다. 다 중요한데, 아무래도 이제 전자 제품 중에서 이런 스마트폰에서 정전기가 딱 발생했는데 갑자기 시스템을 리셋한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중요하니까 넣어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당연히 다 이런 거 EMC, EMI 다 중요해요. 이런 것도 다 이게 TVS 다이오드를 가지고서 보통 프로텍션 하거든요. 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를 그냥 기본으로 다룬다. 그냥 기본이다. 다 보드 레벨에서는 기본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있으면 도움이 되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TVS 다이오드인데 보면은 정션이 양방향으로 다 있기 때문에 네거티브 볼티지나 포지티브 볼티지 모두 다 방어가 돼요. 근데 이런 소자를 어떤 소자로 선정해야 되는지, 어디다 배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생각을 해가지고 설계해야 되죠. 중요한 것은. 자, 그 다음 이제 생기현. 자, 생기현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어떤 공정을 만드는 곳이죠. 도움을 잘 주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여러 가지 또 자동화 시스템들이 필요하고, 그 자동화 시스템 만들기 위해서 회로가 필요할 거고 임베디드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회로 개발이 있죠. 자, 그래서 여기는 약간 좀 달라요. 일단 ESD, EOS 이런 것이 먼저 치고 들어오는 이유는 아까 요거 있었죠. 왜냐면은 여러분들 그 공장 환경에서 하면은 정전기가 많이 발생해요. 왜냐면 자꾸 움직이고 막 하니까. 그래가지고 여기는 우대가 아니라 자격 요건에 그냥 ESD를 표기했다라고 보고, 자, 그 다음 유무선 디지털 임베디드 회로. 임베디드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임베디드 경험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는 이거 회로랑 관련이 없냐? 임베디드도 다 관련이 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관련이 있을 것이냐? 임베디드 제어 보드를 보통 우리가 이제 라즈베리 파이, 아두이노, AVR 보드 이런 걸 가지고 하죠. 근데 그거랑 디지털 RT랑 연동되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임베디드를 제어하는 것은 MCU 내부에 있는 디지털 로직일 텐데, 그 디지털 로직들은 FSM과 버스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제어하기 위해서는 센서랑 SOC 연결을 또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랑 연결돼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이렉티브하게 임베디드에 대한 관련 경험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 고속신호랑 RF, 안정성이랑 노이즈 간섭, 뭐 크로스토크 같은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요건 이제 앞에서 봤으니까. 그 다음에 로봇 구동용 모터 제어. 모터 지금 2번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아까 어디 있었냐면은 가전사업부 쪽 DA 사업부에서 로봇 청소기 할 때 로봇 청소기 돌아다니려면 모터 필요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번에 로봇 구동용 모터가 필요하대요. 그래가지고서 로봇 구동용 모터 찾아보면은 이렇게 동작하는데
근데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 이 모터 제어하기 위해서 게이트 드라이버 컨트롤해야 되고 게이트 드라이버 컨트롤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다 사실 또 여기랑 연동되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그냥 보시면 이런 모터 드라이버에 대해서 게이트 드라이버를 통해서 모스펫 제어하고 그러면 이제 H브릿지를 활용하든 어떻게 해서든 얘를 동작시킨다. 이런 개념입니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자격 요건 보시면은 리퀘어먼트인데 여기다 특별한 거 없어요. 우대사항, 회로랑 PCB 설계, 측정, 분석, 디버깅 이런 것들 뭐 그런 이야기고 굳이 보자면은 모터 설계랑 인베디드 시스템. 그래서 모터는 여러 번 반복되고 있고 심지어 우대사항에도 있다. 그 다음 인베디드 시스템도 필요하다 라는 거 한번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C언어랑 FPGA 뭐 C언어는 당연히 인베디드 돌리려면 필요할 거고 그 다음 FPGA 같은 경우도 당연히 내가 제어하기 위해서 펌웨어를 쓰거나 FPGA를 쓸 텐데 여기는 이제 큰 단위의 어떤 장비들을 돌리다 보니까 FPGA 또한 무조건 쓸 수가 있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FPGA 구해가지고서 이 어떤 공장에 있는 여러 가지랑 연결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두 개를 또 통신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죠. DX의 마지막이 네트워크 사업부. 네트워크 사업부는 사실 많이 지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네트워크 사업부를 전략적으로 지원하기에는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좀 약간 리스크가 있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는 이 네트워크의 제품이 무엇일 것이냐, 라우터, 베이스 스테이션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전 이제 군대에서 예전에 공군이었었는데 통신 쪽이었거든요. 시험실이라고 있었는데 전자교환기, 라우터, L1 스위치, L2 스위치, 백본 스위치 이런 걸 다뤘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비들을 다루는 곳인데 이런 것들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통신망 설계랑 성능 개선을 위한 알고리즘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기지국 커버리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런 이해도 인터넷과 서버. 그래서 여기는 제 생각에는 전자과 분들이 회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한 이해도 거의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은 지금 이것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다. 내가 이제 이런 쪽에 대한 어떤 과목도 좀 많이 듣고 프로젝트나 논문이 있다. 그러면은 사실 고민하지 않고 쓰면 된다. 왜냐면 이쪽은 그쪽에 대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 특히나 회로 쪽에서는 근데 그러면 그런 이해도를 갖춘 회로 설계 엔지니어가 지원하면은 상당히 경쟁이 없을 것이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다 지금 MX나 DA나 이런 쪽으로 도전을 하려고 하지 네트워크를 노리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 노린다? 이건 좀 그렇고 네트워크 있는 사람들은 누리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트워크 연구실에서 RTL 설계 경험이 있다면 지원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 수준은 저는 무조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핏한 정도만 보면은 아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뭐 네트워크 사업부의 앞으로 뭐 전망이라든지 뭐 성과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논하는 것은 나중에 이야기고 그거는 이제 본인의 판단인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네트워크 연구실에서 RTL 설계 경험이 있는 분이 제일 경쟁력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제 생각에는. 자, 우대사항 보면은 자, 뭐 자동화 툴, 그다음에 머신러닝과 AI 알고리즘, 데이터 분석, 리눅스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보면은 기존에 아까 앞에서의 형태랑은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앞에서의 형태랑 좀 다르긴 하지만 자동화 툴에 대해서 파이썬 쓴다라든지 머신러닝 통해 가지고서 뭔가 한다든지 리눅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다 쓰긴 하죠. 사실상 어떤 개발 부서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는 사실상 또 동일한 거기 때문에 앞에랑은 약간 달라 보이지만 또 본질은 같다 정도로만 가볍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DX 끝났습니다. DX가 모두 끝났고 일단은 DX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것은 DX 내부에서 5군데가 있잖아요. 여기서 핏한 걸 한번 잘 찾아서 도전해 보세요. 지금처럼 이제 TO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한다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TO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가 핏한 걸 도전했는데 하필이면 TO가 좀 적은 곳이라서 내 친구는 나보다 더 스펙이 안 좋고 했는데 붙고 나는 떨어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원래 인생이 그래요. 그 원래 인생이 그런 거라서 그렇게 하나씩 다 접근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우리는 MG잖아요. MG는 최적화된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최적화된 거. 근데 인생에서 승자는 최적화되지 않은 걸 추구하는 사람이 꾸준히 노력해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최고를 노려지는 게 제일 높이 올라가요. 그래 가지고서
이 최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잘 맞는 걸 쫓아가다 보면은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좋은 기회가 많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DX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삼성 디스플레이 보도록 하겠습니다.